김포의 뜨거운 오후 햇살이 아스팔트를 달구는 가운데 한 중년 여성이 해병대 제24사단 정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박은혜 씨는 소박한 민간인 복장에 작은 선물 봉지를 들고 있었지만 그 눈빛 깊숙한 곳에는 말할 수 없는 슬픔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죽은 오빠의 딸, 조카 박서진을 만나러 온 날이었습니다. 은혜 씨는 이 길을 오면서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3년 전 그날 아프가니스탄에서 날아온 전사 통지서를 받았을 때의 그 절망감이 아직도 생생했기 때문입니다. 오빠 박진우는 어릴 때부터 군인이 되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해병대 사관학교를 나와 소령까지 진급한 그는 가족의 자랑이었습니다. 특히 딸 서진을 무척이나 아꼈던 오빠였는데 파병을 떠나면서도 서진이가 대학 가면 꼭 졸업식에 가겠다고 약속했었습니다. 하지만 그 약속은 영원히 지킬 수 없게 되었습니다. 테러리스트들의 폭탄 공격으로 오빠는 부하들을 구하다가 장렬히 전사했습니다. 그때 서진은 고등학교 3학년이었고 은혜 씨는 조카의 후견인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서진 하사 면회 왔는데요. 은혜 씨의 목소리는 정중했지만 그 안에는 간절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서진이 대학 진학을 포기하고 아버지의 뒤를 이어 해병대에 입대하겠다고 했을 때 은혜 씨는 필사적으로 말렸습니다. 이미 오빠를 잃은 마당에 조카까지 위험한 길로 보낼 수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서진의 의지는 확고했습니다. 고모, 아버지가 못다한 일을 제가 이어가고 싶어요. 이것이 제 소명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정문을 지키고 있던 이병과 상병의 반응은 차갑기만 했습니다. 지금 훈련 전이라 민간인 출입 통제 중입니다. 위병들의 목소리에는 명백한 귀찮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이병 김민수는 입대한 지 겨우 6개월 된 신병이었고 상병 이준호는 제대를 앞둔 고참이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면회객 응대를 귀찮은 업무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은혜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이해한다는 표정을 지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무언가 불편한 기운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언제쯤 면회가 가능할까요? 조심스럽게 물었지만 상병은 한숨을 내쉬며 성의 없이 대답했습니다. 일단 저쪽 컨테이너에서 기다리세요. 연락해 볼게요. 그 말투에는 진정성이 전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사실 이들은 연락할 생각도 없었습니다. 그저 시간을 끌어서 면회객이 지쳐서 돌아가기를 바라고 있었을 뿐입니다. 이런 일은 이들에게 일상이었습니다. 특히 독사라는 별명을 가진 박서진 하사의 면회객들은 더욱 냉대받기 일쑤였습니다. 은혜 씨는 묵묵히 컨테이너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걸어가는 그의 등 뒤로 들려오는 위병들의 속삭임이 귀에 걸렸지만 일단은 참기로 했습니다. 컨테이너는 한여름 찜통 같은 더위에도 불구하고 에어컨 하나 없는 열악한 공간이었습니다. 플라스틱 의자 몇 개가 전부인 이곳에서 면회객들은 긴 시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은혜 씨는 이런 환경을 보며 마음이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플라스틱 의자에 앉은 은혜 씨는 지갑에서 낡은 군복 사진 한 장을 꺼내보았습니다. 아프가니스탄 파병 당시 찍은 오빠 박진우의 마지막 사진이었습니다. 해병대 소령이었던 오빠는 3년 전 테러와의 전쟁에서 조국을 위해 목숨을 바쳤습니다. 그 사진 속 오빠는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서진이에게 꼭 전해줘. 아빠가 곧 돌아간다고. 그것이 오빠가 은혜 씨에게 한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그 후 은혜 씨는 오빠가 남긴 유일한 혈육인 조카 서진을 친딸처럼 돌아왔습니다. 서진이 아버지의 뒤를 이어 군인이 되겠다고 했을 때 은혜 씨는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 굳은 의지를 꺾을 수는 없었습니다. 서진은 아버지를 닮아 의지가 강했고 한번 결심한 일은 끝까지 해내는 성격이었습니다. 고모, 저는 아버지처럼 이 나라를 지키고 싶어요. 그것이 제가 태어난 이유라고 생각해요. 30분이 지나고 45분이 흘렀습니다. 1시간이 되어도 아무런 연락이 없었습니다. 은혜 씨는 시계를 확인하며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컨테이너 안의 온도는 점점 올라가고 있었고 은혜 씨의 이마에는 땀방울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답답한 것은 마음이었습니다. 오빠가 살아있었다면 이런 대접을 받지 않았을 텐데. 그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자 가슴 깊숙한 곳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은혜 씨는 오빠의 사진을 다시 들여다보았습니다. 사진 속 오빠의 미소가 유난히 밝아 보였습니다. 그때 오빠는 자신의 딸이 미래에 이런 대접을 받을 줄 꿈에도 몰랐을 것입니다. 조국을 위해 목숨을 바친 군인의 딸이 그 나라의 군대에서 멸시당하고 있다니. 은혜 씨의 마음속에는 분노와 슬픔, 그리고 오빠에 대한 그리움이 복잡하게 뒤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참았습니다. 조카를 위해서라도. 정문 근처에서 위병들의 수군거림이 점점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독사하사 면회 온 촌스러운 아줌마 봤어? 이병 김민수가 낄낄거리며 말했습니다. 저런 식으로 생긴 걸 보니까 독사랑 비슷하게 생겼네. 병사들의 조롱 섞인 웃음소리가 컨테이너까지 들려왔습니다. 은혜 씨의 얼굴이 굳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독사는 조카 서진의 별명이었습니다.
서진이 왜 그런 별명을 얻게 되었는지 은혜 씨는 모르고 있었지만 그 별명 자체가 좋지 않다는 것은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상병 이준호가 이병의 말에 맞장구 치며 더욱 악의적인 말을 내뱉었습니다. 그 아줌마 맨날 와서 귀찮게 하더라고. 독사도 참 웃기는 게 저런 촌스러운 가족 두고 군인 행세하고 있어. 이들은 서진이 전사자의 딸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오히려 그것을 조롱의 소재로 삼고 있었습니다. 이병의 말에 상병이 낄낄거리며 더욱 심한 말을 했습니다. 독사 그년 아버지도 전쟁터에서 죽었다며? 역시 대물림이야. 똑같이 군대 와서 고생하고 있잖아. 이들의 대화는 점점 더 저급해져 갔습니다. 근데 독사 그년 왜 저렇게 성격이 더러워? 아버지 전사했다고 특별 대우 받을 줄 아나? 맞아 맞아. 전사자 딸이라고 뭐 대단한 줄 아는 것 같더라고. 군대에서는 그런 거 소용없는데. 그들은 서진이 다른 병사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는 것을 성격 탓으로 돌리고 있었지만 사실은 그들 자신이 서진을 의도적으로 따돌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순간 은혜 씨의 손이 주먹으로 움켜쥐어졌습니다. 컨테이너 안에서 이 모든 대화를 듣고 있던 은혜 씨의 마음속에는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하는 말이 들릴 만한 거리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다니. 이것은 단순한 뒷담화가 아니라 의도적인 모독이었습니다. 이 죽은 오빠를 모독하는 말을 들은 순간 은혜 씨의 가슴속에서 분노가 용암처럼 끓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오빠는 조국을 위해 목숨을 바친 영웅이었습니다. 그런 오빠의 딸을 이렇게 비웃고 조롱한다니.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은혜 씨는 오빠의 마지막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부하들을 구하기 위해 폭탄이 터지는 곳으로 뛰어들어간 그 용감한 모습을. 그런 아버지의 딸이 이런 모욕을 당하고 있다니. 위병들의 대화는 계속되었습니다. 근데 진짜 웃긴 건 독사 그년이 자기 아버지 자랑한다는 거야. 뭐 영웅이라고 하던데? 영웅? 그냥 죽은 거지 뭐. 요즘 같은 세상에 그런 거 누가 관심 있어? 이준호의 말에 김민수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맞아. 전쟁 나가서 죽는 게 뭐가 대단한 건지 모르겠어. 그냥 바보 같은 거 아냐? 이 말을 들은 순간 은혜 씨는 더 이상 앉아있을 수 없었습니다. 온몸이 떨리기 시작했고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오빠에 대한 그리움과 분노, 그리고 조카에 대한 보호 본능이 한꺼번에 폭발하는 것 같았습니다. 은혜 씨는 천천히 일어나 정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의 걸음걸이에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죄송하지만 1시간이 넘게 기다렸는데 아직도 연락이 안 되나요? 은혜 씨의 목소리는 여전히 정중했지만 그 안에는 차가운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위병들은 여전히 그 변화를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상병이 짜증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바쁘다고 했잖아요. 더 기다리기 싫으면 그냥 가세요. 그의 말투에는 명백한 무시와 조롱이 섞여 있었습니다. 뭐라고 하셨나요? 은혜 씨의 목소리가 한 옥타브 낮아졌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지금까지 느껴본 적 없는 차가운 위험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병이 비웃으며 끼어들었습니다. 아줌마, 여기가 어딘 줄 알고 그래요? 해병대예요. 해병대. 민간인이 와서 설쳐대지 말고 조용히 기다리든지 아니면 가세요. 김민수는 자신의 말에 힘을 실으려고 목소리를 더욱 크게 냈습니다. 여기는 민간인들이 함부로 할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라는 대로 하지 그러세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은혜 씨의 선글라스 너머로 번개 같은 빛이 스쳤습니다. 오빠의 유일한 딸을 이렇게 대하는 곳에서 그 딸이 어떤 대접을 받고 있을지 상상만 해도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상병이 한 걸음 더 나아가며 협박조로 말했습니다. 혹시 간첩 아니에요? 자꾸 이상하게 따지고 그러면 신고할 거예요. 이준호는 제대를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더욱 건방졌습니다. 요즘 간첩들이 이런 식으로 접근한다던데 의심스러우니까 신분증 내놔 보세요. 그들은 은혜 씨를 완전히 우습게 보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은혜 씨의 인내심이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죽은 오빠를 모독당하고 조카를 비웃당하고 이제는 자신까지 간첩 취급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은 안 되었습니다. 은혜 씨의 마음속에서는 오빠에 대한 사랑과 조카에 대한 보호 본능, 그리고 이 모든 상황에 대한 분노가 하나로 합쳐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이른혜 씨의 손이 천천히 선글라스에 올라갔습니다. 그 손은 분노로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간첩이라고 하셨나요? 그의 목소리는 얼음병처럼 차가웠습니다. 위병들은 뭔가 이상한 기운을 느꼈지만 여전히 우습게만 생각했습니다. 그래요, 간첩 맞는 것 같은데요? 자꾸 이상하게 굴고. 이병의 말에 상병이 웃으며 동조했습니다. 그 순간 은혜 씨가 선글라스를 완전히 벗어버렸습니다. 드러난 그의 눈빛은 전혀 다른 사람의 것이었습니다. 온화했던 민간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그 자리에는 차가우면서도 날카로운 강철 같은 의지가 서려 있었습니다. 수십 년간 군 복무를 통해 단련된 카리스마가 온몸에서 뿜어져 나왔습니다.
위병들이 순간적으로 위축되는 것을 느꼈지만 여전히 상황을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누군지 아십니까? 은혜 씨의 목소리에는 이제 완전히 다른 위험이 실려 있었습니다. 이병이 여전히 건방지게 대답했습니다. 누구긴 뭐예요. 독사 가족이잖아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은혜 씨의 얼굴에서 마지막 온화함마저 사라졌습니다. 오빠가 목숨 바쳐 지킨 이 나라에서 그 오빠의 딸이 이런 모독을 당하고 있다니. 은혜 씨는 핸드폰을 꺼내들었습니다. 그 움직임은 결정적이고 냉혹했습니다. 강태현 사단장에게 연결해 주세요. 전화를 걸며 말하는 그의 목소리는 이제 완전히 다른 사람의 것이었습니다. 위병들이 뭔가 심상치 않음을 느끼기 시작했지만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박은예. 그는 단순한 조카의 고모가 아니었습니다. 국방부 소속 중장이었고 오빠의 죽음 이후 조카를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걸고 있는 여성이었습니다. 강 사단장님, 저 박은혜입니다. 지금 당신 부대 정문에 와 있는데 상황이 심각합니다. 전화 너머로 들려오는 사단장의 당황한 목소리가 정문 근처까지 들렸습니다. 예, 준장님께서 저희 부대에? 그 순간 위병들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준장? 이 아줌마가? 전화를 끊은 지 채 5분도 되지 않아 멀리서 검은색 공공 차량이 먼지를 일으키며 정문을 향해 달려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경광등이 번쩍이며 긴급 상황임을 알리고 있었습니다. 위병들은 이제 완전히 공황 상태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병은 다리가 후들거리며 서 있을 수도 없었고 상병은 얼굴이 창백해져서 식은땀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은혜 준장은 여전히 냉정한 표정으로 차량이 도착하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오빠에 대한 그리움과 조카에 대한 보호 본능, 그리고 이 모든 상황에 대한 분노가 복잡하게 얽혀 있었습니다. 오빠 진호가 살아있었다면 딸 서진이 이런 대접을 받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빠는 이미 이 세상에 없었고 이제는 자신이 조카를 지켜야 했습니다. 차량이 급정거하면서 뒷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강태현 사단장이 황급히 뛰어내렸습니다. 그 얼굴에는 충격과 당황, 그리고 공포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국방부 준장이 자신의 부대에 예고 없이 나타났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정문에서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니. 강 사단장은 은혜 준장을 보자마자 깍듯하게 격려했습니다. 준장님 뵙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긴장으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위병들은 이 장면을 보고 완전히 넋이 나가버렸습니다. 자신들이 지금까지 무시하고 조롱했던 그 여성이 사단장보다 높은 계급의 장성이었다니. 3강 사단장, 당신 부대 위병들의 군기가 이 정도입니까? 은혜 준장의 목소리는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강 사단장이 위병들을 돌아보니 그들의 얼굴은 이미 공포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준장님. 무슨 일이 있었는지 즉시 파악하겠습니다. 사단장의 말에 은혜 준장이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파악할 것도 없습니다. 제가 직접 목격했거든요. 이 이병들이 면회온 민간인을 어떻게 대하는지, 전사자 유족을 어떻게 모독하는지 말입니다. 그 말을 들은 강 사단장의 얼굴이 더욱 굳어졌습니다. 전사자 유족? 그제야 그는 상황의 심각성을 완전히 깨달았습니다. 위병들은 이미 다리에 힘이 빠져 제대로 서 있을 수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고지어 부대 안쪽에서 한 명의 여성 하사가 뛰어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박서진 하사였습니다. 그는 갑작스러운 소동에 무슨 일인지 파악하려 했지만 정문 앞의 장면을 보고 경악했습니다. 고모가 사단장 앞에서 위험 있게 서 있는 모습, 그리고 공포에 질린 이병들의 모습을 보며 상황을 직감했습니다. 서진은 아버지 박진우 소령의 뒤를 이어 해병대에 입대했지만 아버지가 전사한 이후 부대 내에서 온갖 따돌림과 멸시를 당해왔습니다. 고모. 서진의 목소리는 놀라움과 안도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은혜 준장이 조카를 바라보는 순간 그의 차가웠던 얼굴에 순간적으로 따뜻함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곧이어 다시 굳어졌습니다. 조카가 이 부대에서 어떤 대접을 받고 있는지 확인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서진아, 너 여기서 어떤 대접을 받고 있었니? 은혜 준장의 질문에 서진이 잠시 주저했습니다. 하지만 고모의 단호한 눈빛을 보고는 진실을 말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고모, 제가 아버지 때문에 전사자 딸이라고 해서 많이. 서진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은혜 준장의 얼굴이 다시 차갑게 굳어졌습니다. 강 사단장이 옆에서 식은땀을 흘리며 변명하려 했습니다. 준장님, 이런 일이 있을 줄 몰랐습니다. 즉시 조치하겠습니다. 하지만 은혜 준장의 반응은 냉혹했습니다. 조치, 이미 늦었습니다. 이 부대 전체를 특별 감사하겠습니다. 서진이 고모 곁에 서자 두 사람의 모습에서 죽은 진우 소령의 모습이 겹쳐 보였습니다. 은혜 준장은 오빠를 잃은 슬픔과 조카에 대한 보호 본능이 한꺼번에 솟구쳐 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서진아, 내 아버지가 목숨 바쳐 지킨 이 나라에서 내가 이런 대접을 받을 이유는 없다. 그의 목소리에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위병들은 이제 완전히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자신들이 조롱했던 독사가 전사한 영웅의 딸이었고 그 고모가 국방부 준장이었다니. 이병과 상병은 무릎이 후들거려 제대로 서 있을 수도 없었습니다. 이들의 군 생활은 이제 끝났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그림 6의 이틀 후 해병대 제24사단에는 국방부 특별감사단이 파견되었습니다. 은혜준장이 직접 지휘하는 이번 감사는 부대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모든 간부들이 긴장한 가운데 감사단은 부대 운영의 모든 면을 철저히 점검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병영 내 갑질과 부조리, 그리고 전사자 유족에 대한 차별 문제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첫 번째로 밝혀진 것은 서진에 대한 조직적인 따돌림이었습니다. 선임하사들이 서진을 전사자 딸이라는 이유로 의도적으로 더 힘든 업무를 부여하고 휴가도 제대로 주지 않았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또한 서진의 아버지를 모독하는 발언들이 일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증언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감사 과정에서 더욱 충격적인 사실들이 밝혀졌습니다. 일부 간부들이 부대 운영비를 횡령하고 있었고 병사들에 대한 폭행과 가혹 행위가 일상화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중대장 이모 소령의 경우 개인적인 용무를 위해 부하들을 동원하고 부대 예산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이 소령은 감사단 앞에서 변명하려 했지만 구체적인 증거들이 하나씩 제시되자 결국 모든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대장 김모 중령 역시 부하들의 비리를 묵인하고 오히려 이를 이용해 개인적인 이득을 취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는 서진과 같은 약한 입장의 병사들을 더욱 혹독하게 대하도록 지시했고 이들의 고충을 상급 부대에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한문의 준장은 이 모든 증거들을 보며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오빠가 목숨 바쳐 지킨 조국에서 그 오빠의 딸이 이런 부조리한 일들을 당하고 있었다니. 이것이 대한민국 해병대의 현실입니까? 은혜 준장의 목소리는 회의실 전체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감사 결과 총 12명의 간부가 징계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소령과 김중령은 군법회의에 회부되었고 나머지 간부들도 정직이나 강등 처분을 받았습니다. 정문에서 은혜 준장을 모독했던 이병과 상병은 즉시 징계부대로 전속 조치되었습니다. 이들의 군 생활은 사실상 끝난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부대의 기강이 바로잡힌 후 서진은 본격적인 훈련에 매진했습니다. 아버지 진우 소령의 피가 흐르는 서진은 뛰어난 군사적 재능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사격, 체력, 전술 등 모든 면에서 그는 동료들을 압도하는 실력을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에는 따돌림 때문에 제대로 된 훈련 기회를 얻지 못했지만 이제는 아무도 그를 방해할 수 없었습니다. 특히 사격 훈련에서 서진은 놀라운 실력을 발휘했습니다. 200m, 300m 거리에서 연속으로 만점을 기록했고 이는 부대 내 최고 기록이었습니다. 체력 훈련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8km 완전무장 구보에서 남자 병사들까지 제치고 1등을 했습니다. 동료들은 이제 서진을 무시하는 대신 존경의 눈빛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몇 달 후 해병대 전체에서 실시하는 최고 선발 대회가 열렸습니다. 이 대회는 전국의 모든 해병대 부대에서 최고의 인재들이 모여 겨루는 권위 있는 경쟁이었습니다. 서진은 제24사단 대표로 이 대회에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은혜 준장도 조카의 경기를 보기 위해 특별히 참석했습니다. 대회는 사격, 체력, 전술, 그리고 종합평가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서진은 모든 종목에서 압도적인 실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사격에서는 완벽한 점수를 기록했고 체력 부문에서는 기존 기록을 갱신했습니다. 전술 부문에서도 뛰어난 판단력과 리더십을 보여주며 심사위원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최종 결과가 발표되었을 때 서진은 당당히 1등을 차지했습니다. 시상대에 오른 서진을 바라보며 은혜 준장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오빠 진우가 살아있었다면 얼마나 자랑스러워했을까. 서진은 시상대에서 아버지의 사진을 꺼내 들고 묵념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아버지의 명예를 지켰습니다. 이 대회에서 우승으로 서진은 해병대 내에서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아무도 그를 전사자 딸이라고 부르며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진우 소령의 딸, 해병대의 자랑이라고 불렀습니다. 서진은 아버지의 뒤를 이어 진정한 해병이 되었습니다. 이른해 준장의 특별 감사 이후 해병대 제24사단은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했습니다. 모든 병사들이 서로를 존중하고 계급과 상관없이 인격적인 대우를 받는 문화가 자리 잡았습니다. 특히 전사자 유족이나 약한 처지의 병사들을 보호하고 격려하는 것이 부대의 새로운 전통이 되었습니다. 새로 부임한 대대장 박모 중령은 엄격하지만 공정한 리더십으로 부대를 이끌었습니다. 그는 매주 정기적으로 병사들과의 면담 시간을 가져 애로사항을 청취했고 어떤 형태의 부조리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간부들 역시 자신들의 역할이 병사들을 보호하고 성장시키는 것임을 분명히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2~1년 후 은혜 준장과 서진은 함께 진우 소령의 묘소를 찾았습니다. 두 사람 모두 군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서진은 이제 중사로 진급해 있었고 부대에서 가장 신뢰받는 부사관 중 한 명이 되어 있었습니다.
묘소 앞에서 두 사람은 조용히 묵념했습니다. 오빠, 서진이가 훌륭하게 자랐어요. 이제 당신 못지않은 훌륭한 군인이 되었습니다. 은혜 준장의 목소리에는 오빠에 대한 그리움과 조카에 대한 자랑이 동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서진 역시 아버지의 묘비에 손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아버지가 지키려 했던 가치들을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해병대 제24사단은 이제 전군의 모범 부대가 되었습니다. 다른 부대에서도 벤치마킹하러 올 정도로 건전한 부대 문화를 자랑하게 되었습니다. 서진은 후배들의 멘토가 되어 자신과 같은 어려움을 겪는 병사들을 돕고 있었습니다. 특히 전사자 유족이나 어려운 처지의 병사들에게는 각별한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은혜준장은 이 모든 변화를 보며 마침내 마음의 평화를 얻었습니다. 오빠 진우가 목숨 바쳐 지키려 했던 가치들이 딸 서진을 통해 계속 이어지고 있었고 부대 전체가 그 가치들을 실현하는 공간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죽은 영웅의 딸이 받았던 모독과 차별은 이제 완전히 사라졌고 대신 존경과 사랑을 받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날 오후 서진이 후배 병사들을 지도하는 모습을 지켜보던 은혜준장은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빠의 정신이 조카를 통해 살아 숨쉬고 있었고 그것이 부대 전체를 변화시키는 힘이 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승리였습니다. 죽은 영웅을 모독하고 그 딸을 괴롭혔던 자들은 모두 응당한 대가를 치렀고 부대는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났습니다. 박진우 소령이 꿈꾸었던 정의로운 군대, 서로를 존중하고 보호하는 조직이 마침내 현실이 된 것입니다. 은혜준장은 오빠에게 약속했습니다. 서진을 끝까지 지키겠다고, 그리고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입니다.